장모님 직보자료 받았다는데요. 오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직보자료가 아니고 간호 온 지 얼마 안 돼서 있는 프린트 다 줬대요. 자기 할 거 많으니까 자기 직보자료 다 받았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형아랑 많이 다르더라고. 현수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잠깐 대기하고 있어. 소리는 잘 들리니, 현수? 그래. 잠깐 대기하고 있어. 수업이 1, 3교시 이렇게 해요. 2교시는 뭐 없죠? 그다음에 4교시는 다 시험 들어가요. 생명도 없고. 문서가 있나요? 저 들어오네. 마타이 문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딱 준혁이가 2시 40분에 끝났거든요. 끝나서 이제 잘 하는데 또더 나한테 또그 거리래요. 그러더니 막 그때부터 폭풍 잡는 거예요. 나도 늦었어. 지금 잠을 그게 참 지금이 오는데 그걸 안 받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해주다 보면 5시가 넘어.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그 문제를 보니까 참 그렇게 해서 무슨 자고를 하고 있어. 우리 제가 하나한테 같이 따라갈게요. 성화는 답지가 없어요. 답지가 없는 거예요. 차마 나한테 달라가는 못한 거야. 자는데 제가 제 집에서 세상 고백에게 있는 하겠다는 애들은 완전 신기해. 전화 왔는데 전화번호 기존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이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전화했는데 투는 뭐였네? 툭이 안 원만. 아, 고상? 실제 어제 기말 때 저한테 전화 몇 번 하는 거야. 가지고 진도가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했어요? 현수 혼자 들어와야 돼. 우리도 뭘 보내야 되나? 쟤는 들어있어서 라이브 방송 시작한다 그러면 뜰 거야. 대상자의 문자를 한 번에 보내주세요. 엔드 프로를. 잘해.
네.
안녕. 다 들어왔구나. 자, 손 좀 들어볼까? 일곱 명이죠? 자, 출석 불러볼게. 준아 들어왔지? 민준이 손 들어보자. 손. 현수가 제일 1등으로 들어왔었어. 원일이. 구경이 들어왔지? 무진이. 민기. 얘들아, 니네 숙제 보낼 때 선생님 그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 있지 않나? 그 카톡으로 넣어주면 좋은데 선생님이 니네들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래, 단톡방에 넣으려도 좋긴 한데 내가 단톡을 하나 만들게.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디다 보낼지 몰라갖고 막 이쪽 저쪽 막 보내는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다 확인은 했어. 보낸 사람들은. 안 보낸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만 자, 다 들어왔지. 민기까지. 오케이, 좋아. 시작합시다 이제. 얘들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기를 했지. 물리가 마지막이었니? 물리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연력학 실제로 이제 물리 파트에서 연력학을 다루는 부분에 중요한 거를 이제 할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은 좀 삐딱해졌다. 네, 책 페이지로는 71페이지 펴봐. 물리학. 오늘 물리학부터 먼저 하자. 71페이지 피세요. (71페이지) 72페이지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봐봐. 저번 시간 했던 거 이제 우리 연력학칙 1법칙만 가지고 사실은 따질 거야. 연력학칙 2법칙은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랬지. 그거는 니네 통합과학 1학년이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되게 중요해. 연료율이 1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칙 3법칙은 잘 안 나오고, 연력학칙 1법칙, 0법칙에 당연히 온도를 저기 하는 거니까 절대 온도가 273 플러스 도시 온도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고등학교 과학 내내 절대 온도가 나오거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연력학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걸 가지고 연력학적인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이 연력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엔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열이 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데 그 조건이 압력 조건하고 온도 조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압력 조건하고 온도 조건이 바뀌는 연력학 과정이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를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쉬운데 책에 있는 내용은 되게 어려워. 니네 봐봐. 72페이지 펴보세요. 눈으로 그냥 봐봐. 넘기면서 73페이지 봐봐.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니네들 보고 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어려워. 그치? 근데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게 금방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물리학은 연력학 법칙에서 연력학적인 과정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최종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도 나오긴 나왔죠. 그것도 이따가 마무리는 해주긴 할 건데, 오늘은 1법칙을 주도적으로 설명을 할 거다. 그럼 한번 이제 봅시다. 연력학적인 과정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목으로 우리 책에도 있죠. 자, 한번 해볼까? 잘 보자.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 있었지.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연력학제 1법칙을 알아놓는 것보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1법칙이라는 거 알면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였죠? Q는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우리 E를 선생님이 바로 델타 V라고 나타냈었지. 이거 기억나지? 뭔지. 그죠? 우리 FS라고 했잖아. F 델타 X 이렇게 나타냈었지. 힘을 주고 델타 X, X축으로 X만큼 변하더라. 그런데 면적이 A라고 했지.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쓴다 그래서 P 곱하기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돼 있어. 기억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뭘로 썼어? 델타 V. 부피의 변화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면적 곱하기 높이 그게 부피잖아. 그래서 부피의 변화량. 그래서 우리가 E를 나타낼 때는 P 델타 V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바로 1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저번 시간에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라 그랬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게 이제 너네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이상기체를 다룬다. 우리가 다루는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다루는 거냐면 이상기체를 다룬다. 우리가 아주 이상적이다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각자 이상형들이 있냐?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상형. 뭐 생머리여야 돼. 뭐 키가 커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다리가 늘씬해야 돼. 내가 원하는 남자 이상형. 무조건 남자는 키죠. 구경이 어떠니? 키?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남자 키 180 이렇게 얘기하던데. 기준이 키. 잘생기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이상형.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디얼 가스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니까 실제 기체하고는 이거 반대가 실제 기체. 우리가 리얼이라고 얘기하죠. 레알 그러니 리얼 가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뭐야? 분자 간에 기체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야. 이거 인력하고 반발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는데 분자 사이, 기체 분자 사이에는 아무런 작용하는 게 없는 거야. 밀어내거나 땡기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는 에너지를 열을 주게 되면 그 안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통 본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 기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토탈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토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토탈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뭐야? 포텐셜 에너지 이런 정도가 있다.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사실은 이제 이 운동 에너지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 너네 운동에, 분자의 운동에 어떤 에너지가 있겠니?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뭐라 그래? 병지 운동 에너지라 그래. 그 다음에 혼자 막 떨어요. 진동 운동 에너지라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하겠니? 빙글빙글 돌아. 회전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가 자, 병진 운동이니까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회전이니까 로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여기 써줄게. 그다음 상식이야. 병진 운동 에너지. 이거는 바이브레이션이니까 진동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이건 로테이션이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얘는 바이브레이션. 그다음에 얘는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병진운동, 회전운동. 그 중에서 이제 병진운동이 제일 크겠지. 막 왔다 갔다 벽면에 부딪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애들 에너지는 지 분자 내에서 막 떠는 거죠. 물 분자가 이렇게 구분형으로 생겼지.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다. 얘의 진동 운동 모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어떤 진동을 하냐면 그냥 혼자 떠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위질로 떠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막 이러기도 해. 그 다음에 시메트리 이렇게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열을 받으면 그런 에너지들이 분자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개 안에다가 열을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혼자 떨기도 하고 회전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물론 여기에 분자 안에 실제 기체는 뭐도 있다? 이것도 있어.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맞아요?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체는 인력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것이지. 그래서 이상기체는 뭐만 있다고 보는 거야?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 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뭐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분자 상호 간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운동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 운동 에너지는 우리 뭐라고 배웠니?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평균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얘를 다시 이상기체의 경우는 얼마? 2분의 3 kt 이렇게도 표현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애가 얘가 나오는 거죠. t. 절대 운동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돼요. 자,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중요한 식이라고 하나 써놓은 여기 내부 에너지식, 1법칙식 있죠? 요 식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라고 했어요. 이거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식은 두고두고 계속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이쪽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이런 내막이 있다. 이거는 이제 물리 2에도 나와. 이런 내막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어떻다? 이게 0이다. 여기 얘가 0이다. 그래서 뭐밖에 없다. 내부 에너지는 원래 내부 에너지는 이거라 그랬죠. 토탈이 2개인데 이게 0이다. 이상기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 운동 에너지는 세 종류가 있지만 그걸 다 따지지 않으면 토탈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써볼게. 이제 유명한 식 외부에서 Q를 집어넣어주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게. 얘는 열량. 걔를 기준해서 걔한테 열량을 넣어주면 플러스야. 열량을 뺐으면 마이너스죠. 이렇게. 왜 어떤 용기에서 열을 넣어주면 그 열을 받으면 걔 기준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열을 뺏기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에너지니까 얘는 누구하고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뭐하고 이거하고 관련.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 더 쓸게요. 얘는 얘하고 관련이. 내부 에너지가 분자가 하나일 때보다 2배, 100개일 때가 훨씬 더 내부 에너지 양이 많겠지. 그죠? 그래서 분자 수하고도 관련이 있다.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또 분자 수가 많을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두 가지. 거의 80~90%는 이걸로 나와. 이것도 가끔은 나온다. 그 다음에 얘 P는 압력이죠. 그 다음에 얘가 부피면 플러스면 밖으로 일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면 안으로. 얘는 그러니까 밖으로 일을 하는 거고 얘는 일을 당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풍선이 팽창하면서 안에 실린더가 팽창하면서 바깥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거예요. 일을 한 거잖아. 반대로 이제 이렇게 쭈그러뜨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안으로 일을 하는 거지. 이건 일을 당한 거지. 밖으로부터 안으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도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체의 1법칙이다.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 열을 주거나 뺏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그 외 나머지는 일을 당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걸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드는 거야? 열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련이 있다?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 가끔 분자 수도 물어본다. 그 다음에 P 델타 V는 뭐에 대한 얘기다? 일이다.
2를 밖으로 할 거냐 안으로 당할 거냐. 그래서 밖으로 하면 플러스 안으로 당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3개의 과정이 있어. 그 3개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등적 과정, 우리 책에도 등적 과정이 먼저 나오니? 등합 과정이 먼저 나오네. 선생님 등적 과정 먼저 할게요. 등적 과정을 먼저 좀 해봅시다. 등적이 뭘까? 적. 얘네 이게 최적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한자야, 한자. 선생님도 한자는 잘 못 쓰는데 최적이야. 최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써볼게. 우리 말로 뭐라고 해? 부피.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야.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한마디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반응 용기를 강철 용기로 사용한 거야. 니네 생각해봐. 강철 용기로 거기다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 기체잖아. 기체가 반응을 할 때, 물론 기체가 세면, 물론 뭐 가스통도 터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센 강철 용기에다가 그 안에다 기체를 넣고 반응을 시키면 이게 웬만해서는 팽창을 안 하는 거지. 그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난리 나겠죠?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지. 그러나 터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는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먼저 이게 식으로 먼저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선생님은 식하고 그래프로 표현을 할 것이야. 그래서 등적 과정이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프로 표현해갖고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식으로 먼저 써볼게. 자, 웨이브에서 Q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되죠. 자, 등적 과정이야. 처음하고 나중에 부피 변화가 없어.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럼 변화량이 0인 것이지. 맞아요? 변화량이 0이라고. 여러분들 이 텀이 0인 거야. 이 텀만 0인 거야. 그럼 이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쪽은 전부 다 0인 거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강철 용기를 썼더니 처음하고 나중에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델타 V가 변화량이거든. 변화량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텀에서 이게 0이니까 이 값이 어떤 값이 와도 이거는 전체는 0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준 게 플러스면 그게 100% 얘로 바뀐 거지. 이게 100이면 얘가 100%입니다. 전부 다 뭘로만 바뀐 거야? 내부 에너지로만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는 온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까 내부 에너지는 누가 관련있어? 온도와 관련있어. 온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 봐봐. 이쪽 봐봐. 보이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 벽면을 막 두들기지. 그럼 압력이 세지지. 압력 세져도 이건 이 텀은 0이지.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적 과정의 최종 결론이죠. 특징은 이렇게 된다. 됐어? 이걸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 자, 그래프. 오늘 수업 끝나고 이거를 그냥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자,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낸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보일러 법칙 그래프 기억나니? 항상 PV 그래프를 그리죠. P는 프레셔, 압력이고 V는 볼륨, 부피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죠? 두 개 그리라 그랬지. 두 개 그렸을 때 기억나니? 이게 T1이고 이게 T2면 당연히 위에 있는 그래프가 온도가 더 높은 거라 그랬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야. 자, 등적 과정. 등적은 뭐라고? 부피 변화가 없어. 부피가 일정. 부피가 일정한 걸 우리는 등적 과정이라고 한다. 됐어? 부피 일정한 거 한번 써볼게. 여기에 내가 이게 부피죠. 특정한 부피 일정하다 이렇게. 그래놓고 보니까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P1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가 P2가 있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T1이 될 것이고 T2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자, 등적 과정이니까 지금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보니까 등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를 높여줬다. 즉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여기다 써볼게. 어떻게 돼? T1에서 T2로 증가하게 되고 압력도 어떻게 되니? 이렇게 올라갔지. P1에서 P2까지 압력도 올라갔죠. P1에서 P2로 증가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등적 과정. 그러니까 야, 등적이 이것만 있겠니? 열을 뺏는 것도 있겠지. 이건 지금 플러스였는데 뺏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뺏어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온도가 내려갈 것이야. 얘는 0이지. 어떤 경우라도. 그럼 온도를 뺏어보면 T2에서 만약에 뺏었다 그러면 T1으로 가겠지. 그럼 이제 반대로 T2에서 T1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T2에서 T1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등적 과정의 특징이다. 어떤 상황이라고? 강철용기. 변하지 않는 그죠? 요새는 한때 좀 한 1, 2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남자들도 스키니가 유행했었죠. 그지? 남학생들 스키니 입어봤니? 물론 이제 스판 그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거라 그러면 그런데 선생님 아는 그 강사 선생님 중에 굉장히 패셔너블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때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집들여갖고 선생님 집을 갔는데 인형 꽉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온 거야. 막 터질 것 같아 그런 거니까. 집에 의자가 아니고 그냥 앉는 자리잖아. 책상 다리하고 양반 다리하고 앉아야 되는데 못 앉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는 선생님 집에 있는 그 추리닝 이렇게 빌려 입고 그릇에 앉아서 음식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터질 것 같지. 그게 뭐야?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부피 변화가 있어야 좀 편하게. 그래서 니네 집에 있을 때 지금 다 그래도 편한 옷들 입고 있잖아. 지금 뭐 스키니 막 정장 이런 거 입고 있는 사람 없잖아. 불편하잖아. 그게 등적 과정이야.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내부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거나 그래갖고 배가 빵빵해지면 터질 것 같아. 뭐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다라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지? 그걸 우리는 등적 과정이야. 등적 과정 끝. 자 이번에는 등압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등압 과정이니까 뭐가 T가 일정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과정이야. 이것도 역시 어떻게 알아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외부에서 열을 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변화할 것이고 이제 이 식 외워지겠지? 어떻게 돼? P, 델타 V. 오늘 수업 딱 끝나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 정도는 외워지면 바보 아닌 이상 외워지겠지. 이게 오늘 목표야.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네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보기에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니네 노트 필기해갖고 딱 펼쳐서 보여주면 애들, 엄마나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걸 배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별거 아니야.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보기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열을 주게 되면 자 플러스겠죠. 외부에서 열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증가하겠지. T가 증가하면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 팽창을 하겠지. 얘가 일정한 거지. 그럼 부피 변화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 물론 부피 변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100을 줬다. 그럼 얘가 60 변했다. 그럼 나머지가 40일 거란 얘기죠. 왜? 에너지 보존이니까. 그죠? 아까 여기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100에서 100으로 전부 다 변하는 거지만 여기는 일부가 이걸로 되고 일부가 이걸로 됐다는 얘기야. 그걸 선생님이 수치로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프로 한번 해석하면 아주 명쾌하죠. 그래프 얘기를 좀 보자고요. 자, 여기에 이제 P가 있고 여기가 V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돼. 이건 자동이야. PV 그래프. 그래서 T1, T2. 자, T2가 당연히 높아야 된다고 온도가 이렇게 돼 있다. 이번에는 뭐예요? 등압. 등압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죠. 여기가 P라고 하는 압력이 일정한 이런 상황이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야? T1이라는 온도고 T2라는 온도.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온도 올라간다 그랬지?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부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V1에서 V2로 자, 부피가 어떻게 증가하죠? 여기는 T1에서 T2로 증가하고 V1에서 V2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얘도 플러스 값이 같다라는 것이지. 얼마만큼? 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이때는 언제더라? 플러스를 줬을 때.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얘도 1분 마이너스고 얘도 1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거니? T2에서 T1으로 가는 요 방향이겠지? 요 방향, T2에서 T1으로 가는 요 방향. 그럼 V2에서 V1 요 방향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뺏어버리면 개의 열을 뺏어버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이걸 우리는 등 앞과정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등 적과정 이해했으니까 등 앞과정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프 딱 그려놓으면 그냥 식하고 그래프를 같이 병행해서 항상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식하고 그래프 딱 갖다 놓고 그려보면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통 등적, 등압, 그 다음에 등온 과정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추가로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등온 과정이야. 그러니까 뭐가? T가 일정한 거야. 사실은 이 등온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등압 과정도 배웠지.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냐면 이번에 중학교 때 샤를의 법칙으로 배웠고 얘는 무슨 법칙? 오일의 법칙으로 배웠다고. 똑같은 얘기야. 등온 과정 오일의 법칙, 등압 과정은 샤를의 법칙이야.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 얘는 식으로 따지면 좀 좁다 자리가. 자,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 Q는 자, 어떻게 돼?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열을 주게 되면 이게 0인 거지. 왜? T가 변함이 없으니까.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야. 변화량은 온도가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변화량이 없는 것이야. 변화량이 없는 것이야.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1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P하고 V가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등온 과정이니까 어떻게 된다? T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야.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등온선이라고 하죠. PV의 등온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 T에서 여기 이제 P1에서 출발했다고 해봐. 그럼 얘가 이걸 타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 그러면 요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거니?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VA가 되고 여기가 V1, V2, VB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뭐 원투로 해도 되지만 PA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A로 놓으면 좀 좋겠다. PB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된다? 압력하고 부피가 동시에 변하는.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T가 0이기 때문에 T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야. P하고 V가 이렇게 같이 변하더라. P는 감소하고 어떻게 돼? V는 증가하고. 그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게 보일의 법칙이었죠. 우리 기억나요? 보일의 법칙이 뭐였는데 PV는 1점 뭐 이런 거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이 값이 증가하면 이 값이 감소하고 이 값이 증가하면 이 값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렇게 돼. 그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등 같을 등자야. 그래서 부피가 같을 때, 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같을 때 이걸 갖다가 그래프하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열 과정이 나옵니다.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구과학에서도 많이 나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단열 과정이에요. 거기서 또 연력학을 또 갖다가 차용을 해서 씁니다. 이 단열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단열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열. 이렇게 표현할게.
열 출입이 차단된 과정이야. 열 출입이 차단된 과정. 그래서 줄인 거지. 열 출입이 차단된 과정이라 그래서 단열 과정이다. 열 출입이 차단됐다. 그러니까 열 출입이 차단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영이야. 앞으로 여러분들 단열 과정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무조건 Q가 0이야. 들락날락거리는 열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열 출입이 차단된 거야. 그러니까 자, 식으로 한번 써볼까? Q는 델타 U. 이제 외워졌지? 이건 기본이야. 연력 제일 법칙이니까.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가 0이야. 얘가 0이라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첫 번째 팽창을 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단열 팽창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팽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왜?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로 압축을 했다. 그래서 우리 단열 압축이라고 해요. 단열 압축이면 어떻게 된다? 바깥에서 일을 당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지.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거가 우리는 단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식은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단열 팽창 과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열 팽창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여기 P하고 V 이렇게 있어요. 항상 그래프를 두 개 그려라. 이렇게 두 개 그려라. 자, T1, T2. 자, 이렇게 그렸을 때 T2 쪽이 온도가 높다는 건 항상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팽창이니까 여기 A점에서 출발했다 해봐.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단열 팽창. B 지점으로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VA고요. 여기가 VB라고요. 자, 이때 압력이 얼마야? PAI. 이때 압력이 얼마예요? 여기가. 이때 압력이 PB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렇게 팽창을 했죠? 단열 팽창.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은 떨어지면서 온도도 같이 떨어져요. TA하고 우리 T1으로 했죠. T1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 라인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단열 팽창 거죠. 그래서 단열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에 보면 압력까지 떨어진다는 건 부수적으로 요것도 되게 중요하지. 단열 팽창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부피 열의 출입이 없으면서 이게 0이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부피가 증가 팽창이니까 증가하면 얘가 이 라인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온도는 떨어지죠. 온도 떨어지면서 같이 압력까지 떨어진다. 온도 떨어지면서 압력까지 같이 떨어진다. 이걸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압축 하나 해볼까? 단열 압축은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P하고 V 벗어나지? 이렇게 그려요. P1, P2. 얘는 어떻게 될까? 압축이니까 이번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 C하고 D하고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VC에서 VD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죠. 단열 압축이면 온도가 증가하겠지. 자, 지금 온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C에서 PD. 원투를 CD로 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다 나오나?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겠지. 이렇게 된다. 항목에 다 들어오네. 여기까지 하면 연력학 과정이 다 끝나는 거야. 요게 이제 너네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일단 필기를 좀 하세요. 스캔을 해봐. 캡처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뭐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필기해. 선생님이 10분 있다 들어올게. 다 저기 했니? 캡처 했니? 캡처 빨리 해. 선생님이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 이걸 계속 켜놓으면 이게 뭐지?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끊는 거야. 아, 그냥 보고 써야 돼?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켜놓게. 선생님 차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열심히 필기하세요.
몇 퍼센트나 썼니? 부경이 1번 다 썼겨. 그지? 우리 원일이가 몇 퍼센트 썼어? 이게 그림이 많아갖고. 대문자 A는 저번 시간에 너 했는데 안 했니? 이거 있잖아. 이런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면적이 A였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요만큼 이렇게 이동해 갔을 때 여기를 델타 X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요 변화량이 생기겠지. 부피 변화량. 이걸 델타 V라고 해. 그래서 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 변화량이잖아. A는 단위 면적, 그 면적이다. 실린더의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번 시간에 노트 필기에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74페이지 가로넣기 한번 해봐. 74페이지에 있는 가로넣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은 선생님 건너뛸게.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했다고. 그치? 똑같은 설명이야 어차피. 그리고 이 내용은 연력학 제2법칙은 너네 통합과학의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 그대로 나와. 그래서 연료율 구하는 거. 네, 저번 시간에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만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 74페이지에 다 채운 사람은 76페이지, 77페이지 그 그림 한번 봐봐. 문제, 내신 기초 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이 가려져. 살짝 돌려줄까? 오케이.
다 썼니? 원일이 다 했어? 나머지는 다 한 거니? 다 했으면 손. 자, 그래 오늘 수업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됐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지금 칠판 내에 설명한 이 내용은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그래프나 이런 걸 보면 처음 몰랐을 때 그래프를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 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식으로 설명하고 그래프에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이 온도가 변했는지 압력이 변했는지. 그것만 잘 따질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지금 나연이는 비대면이 되면서 선생님이 조 교수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조 교수님도 출근을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 다 닦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집이 멀잖아요. 학원까지 와서 하긴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도 해. 그래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완전히 그냥 전천후가 돼버린 것 같아요. 혼자 1인 기업 해도 될 것 같아. 혼자 다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니네는 좀 어때?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게 우리 이제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 여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좀 보면 좀 오히려 더 역효과일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다 보이니까 그렇게 인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숙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73페이지에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도 있고 어렵지 않아요.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그걸 T1분의 T1-T2 해가지고 그걸 연료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연료율은 절대 1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74페이지 바로 이렇게 하시고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이 79페이지, 80페이지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뒤로 문제가 있구나. 82페이지까지 연력학은 할만할 거예요. 문제가 꽤 많다. 그러게. 그러면 81페이지까지만 하자. 81페이지까지만 풀어가지고 니네 답지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답지 베끼지 마시고 풀어가지고 답지 체크해서 찍어가지고 이것도 올리는 거야. 숙제입니다. 뭐 오늘 당장 하라는 얘기야. 뭐 오늘 당장 해도 좋지만 이번 주 숙제니까 시간 정해서 과학 공부할 시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시간에 공부해서 문제 풀어가지고 찍어서 선생님 카톡에다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숙제는 그거고.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연력학 법칙 한 단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화학으로 들어가보자. 화학은 오늘 나와야 될 게 이제 선생님이 이번 시간 끝나고 이걸 단톡으로 좀 올릴게. 단톡으로 올리면 그때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 거기다 올리면 돼. 단톡방을 하나 열어줄게. 그걸로 들어오셔서 거기다 합시다. 이제 서로 숙제한 것도 경쟁도 좀 하고 우리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잖아.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니네들을 감시하거나 이거 해갖고 부모님들한테 보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근데 내가 니네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최소한의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페이지 103페이지 피면 103페이지 화학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율표를 나갈 건데 이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를 조금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 복잡 다양하게 이제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잖아. 그죠?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설명 못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자. 이제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전자 배치에 대한 거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줬었어.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왜 쓰는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왜 쓰는지. 사실은 저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동력학이라고 하는 분자의 동력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저기 위에 이제 우리 전공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화학의 반응성을 얘기할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화학은 최외각 전자의 장난이라고.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결합의 이제 이론을 우리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이렇게 이론적인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 이론대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걸 본다 그러면 A라는 원자하고 B라는 원자가 이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겹치면 이게 A, B 분자가 되는 거잖아. 이거 만들어질 때 얘네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겹칠 거냐 이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전자가 방향성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결합하면 결합이 안 되잖아. 사실 이렇게 결합해야지 결합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결합하면 결합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를 이게 분자 수준이라면 레이저 같은 걸로 쏴가지고 얘를 팅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 또 이렇게 있으면 얘를 팅 바꿔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분광학, 레이저 분광학이라고 해갖고 분자 하나 단위로 있는 애들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겹치기가 쉬운 거지.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자 모델링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그 정보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에너지를 얼마를 주면 얘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임의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 얼마의 온도를 가열해주면 이 반응이 몇 % 확률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는 겁니다. 지금 니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고 있잖아요.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 뭐 아스트로제네카인가 뭐 거기랑 그 다음에 또 뭐 화이자랑 뭐 이런 데서 제약회사들이잖아. 이런 데서 이 약들을 만들 때 다 화합물질이거든. 이런 거 만들 때 전부 다 미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 공정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몇 % 만들어질 건지. 그러면 이제 돈이 훨씬 적게 들지. 그런 거 할 때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야. 최외각 전자의 에너지 상태, 그 다음에 배양, 배치되는 방향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게 바로 오비탈의 전자 배치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 거의 그냥 그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배우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알아보겠죠. 니네가 이제 했기 때문에 3py의 1이다 이렇게 했으면 전자가 하나 있는데 저 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세 번째 에너지 레벨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K껍질, L껍질, M껍질에 있는 거야. 굉장히 에너지 주기가 높은 데 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P오비탈이야. P오비탈이면 이렇게 R형으로 생겼지.
그게 어디에 있어? Y축 방향으로 있는 거지. 거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3p y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양자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주 양자수라고 해요. n은 3인 것이지. 이 상태. 그 다음에 우리 뭐 알아야 돼? 부양자수 알아야 되죠. 부양자수는 어떻게 되면 L이 1인 것이지. 이거는 세 번째 것 때리고 L이 1이면 우리 P-오비탈. S-오비탈일 때가 L이 0인 거잖아. 9형. 그 다음에 L이 1이면 P-오비탈. R형형.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자기양자수가 있지. 여기 이제 ML이지. ML은 사실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를 X, Y, Z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데 쌤이 굳이 그냥 순서를 X, Y, Z를 이렇게 쓴 거야. PX 오비탈이 있고 PY 오비탈이 있고 PZ 오비탈이 있더라. 우리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제 화학에서는 우리가 그냥 방을 균등한 에너지가 균등한 방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리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있더라. 근데 이걸 갖다가 X, Y, Z 축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 Y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R형형의 이런 전자 배치, 전자 그룹을 형성하더라. 이걸 우리는 PY오비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전자. 아이고, 여기에다 넣지? Y니까 여기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쓰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게 한목에 정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뭐를 쓰냐면 이걸 쓰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하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우리 바닥 상태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야. ground sta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남학생들은 저 격투기 좋아하잖아. 격투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ground state 바닥에 들어놓는 거 우리 ground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지? ground state에서 바닥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이게 가장 안정한 most stable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안정할 때를 우리가 에너지 주기가 가장 낮은 상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 바닥 상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N 7번 있어. 자, 질소예요. 질소는 자 뭐라 그랬어? 원자 번호가 7번이야. 양성자 숫자가 7개입니다. 플러스가 7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건 중성 원자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중성이잖아요. 플러스가 7이면 전자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이게 7이면 전자가 7개 있는 거야. 우리는 전자 배치를 해야 되니까 7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우리 외워야 되는 거 있죠? 외워야 된다. 1S, 2S, 2P, 3S, 3P, 4S, 3P.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전자를 한번 채워보자고. 여기다 2개 채우고, 여기다 2개 채우고, 여기다 3개 채우면 7개 끝나는 거죠. 이제 이건 안 써줘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는 저 3D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1S, 2S, 2P, 3S, 3P, 4S, 3D, 4S, 3D, 4S, 3D, 4S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껍질은 4니까 바깥쪽이야. 얘는 더 바깥에 있어. 실제로 위치는 바깥에 있지만 에너지를 채울 때는 에너지가 안쪽에 있다. 에너지가 더 낮은 거야. 에너지가 더 낮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방으로 표시한다 그랬지? 이렇게 S오비탈은 방이 하나고요. P오비탈은 방이 3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 전자를 채울 때 업, 다운으로 채워야 되는데 규칙이라 그랬지? 업, 다운.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울 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채운다. 이걸 뭐라 그래? 훈트 규칙이라 그랬죠. 훈트 규칙 뭐라 그래서
반 채울 때 안정하고 가득 채울 때 안정하다 그랬지. 반 채울 때 가장 안정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가 있어. 우리는 뭐라 그랬냐? excited state 이렇게 얘기해요. 흥분 상태, 여기 상태, 들뜬 상태. 그대로 번역해서 흥분 상태. 옛날에는 한자로 여기 상태. 옛날 책 보면 여기 상태라고 하는 거야. 흥분 상태, 흥분 그럼 좀 이상하지. 그래서 흥분이란 말은 잘 안 쓰고요.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뜬 상태, 흥분 상태, 여기 상태 다 같은 말이야. 영어로 excited st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 똑같이 질소 7번을 써볼게요. 자,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 이렇게 쓰는 거 똑같잖아. 얘나 표현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들뜬 건 어떤 게 들뜬 거냐면 이제 방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들뜬 상태예요. 허락은 돼. 가능해요. 근데 들뜬 거야. 여기에 이게 뭐 때문에 에너지가 높을까? 예, 전자에 안 발려오죠. 꼭 이렇게 붙어 다니는 애들 있지. 아들, 야, 너 방이 하나 있는데 왜 다 따로? 자기가 내가 좋대. 아니 가봐. 같이 있으면 불편해. 나는 저 방 넓은 데 있는데 또 여기 가. 근데 따라줘봐. 이게 이제 전자들끼리 반발하잖아. 이런 것들이 얘보다는 들뜬 상태거든. 에너지 상태가 높고. 그러나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랬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랬어. 그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거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최대로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업, 다운은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은 원자에 대한 얘기만 했어. 이번엔 이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NA 한번 해보자고. NA는 11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1S에 둘, 2S에 둘, 2P에 6, 3S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그려보면 S오르비탈 방이 하나, P오르비탈 방이 3개, S오르비탈 방이 하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업, 다운 이렇게 되죠. 업, 다운. 여기 이제 하나, 둘 순서대로 채워봅시다. 이렇게 채우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어떤 학생들이 이거 다운으로 써도 되지 않아요? 써도 상관없어. 없어도 상관없고 다운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보기 일률적으로 우리 업을 먼저 썼잖아. 그냥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업을 먼저 쓴 거야. 다운 써도 상관없습니다.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 이 전자, 얘 마지막 껍데기에 최외각 전자, 얘가 최외각 전자죠.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버려버리고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는 전자 배치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플러스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S에 둘, 2S에 둘, 2P에 6, 그럼 꽉 차는 거지. 누구하고 같은 거야? 전자 배치 자체는 네온 10개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들은 이렇게, 음이온은 이제 전자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또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비활성 이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 있다고. 아주 잘 나옵니다. 홀전자 수가 별표 3개야. 그 다음에 퇴각 전자수 별표 하나. 가끔 물어봐요. 이 수능에서 홀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몇 개만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탄소 6번, 그 다음에 질소 7번.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고.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이야. 얘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이지. 얘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 게 업, 다운, 얘는 하나, 둘 이렇게 되겠지. 얘 바닥 상태를 얘기하면 업, 다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바닥 상태인 거야. 그랬을 때 바닥 상태에서의 홀전자수 한번 해볼게요. 홀전자수를 따져라라고 하면 여기 2개지. 얘는 몇 개야? 3개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각전자수가 나와요. 최각전자수 몇 개야? 두 번째 껍데기가 제일 바깥 껍데기지. 이거 조심해야 돼. 얘가 일단 이거 최외각은 자 KL이지. L 껍질이 바깥쪽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 개예요? 4개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최외각이니까 몇 개예요? 5개지. 그래서 홀전자하고 최외각전자를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질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들뜬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들뜬 상태가 주어지지 않고 얘의 전자 배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인데요. 이 P 오르탈에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된다고 해봐.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홀전자수가 몇 개인 거야? 홀전자수가 하나로 주어지지. 그 다음에 최외각전자는 5개 똑같죠? 이렇게 홀전자가 하나 주어진다고. 우리가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가 3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가 홀전자가 하나래. 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겠구나. 아 그러면 들뜬 상태구나. 바닥 상태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돌려서 준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원소인 경우에도 들뜬 상태하고 바닥 상태의 홀전자수가 다르더라는 거야. 이런 거를 알아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훈투기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훈투기칙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반 채울 때 안정하고 가득 채울 때 안정하더라. 기억나요?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 있어니? 아직 우리 F는 안 했지만 그냥 알아주세요. P 오비탈은 방이 몇 개야? 3개지. D 오비탈은 방이 5개지. F 오비탈은 방이 7개거든. 이런 애들. 방이 쭉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채울 때 하나 채우고 그 다음 채운다 그랬지. 그래서 반 채울 때 안정하고 가득 채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얘는 전자의 반발력. 이게 바로 훈투기칙의 특징이다. 전자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주관식 화투에서 나왔던 거야. 주관식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 선생님인 경우에는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게 훈투기칙에 의거한다는 거 몇 번? 24번에 크롬이라는 29번에 카파 9가 있어. 얘네 둘의 전자 배치를 한번 써보자고. 숫자가 좀 많지? 24개, 29개니까 전자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S, 2S, 2P 3S, 3P, 4S, 3D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채워볼까? 자 여기다 2개 채워요, 2개 채워요, 6개 채워요, 2개 채워요, 6개 채워요, 2개 채우고 4개 채우지. 근데 지금 뭘 물어보냐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물어보냐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닥 상태일 거냐? 아니더라는 거지.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S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방이 하나, 둘, 셋, 5개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된다?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하나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가 에너지 간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로 하나가
옮겨가는 게 편하더라는 거야. 이게 더 안정하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 5개짜리를 먼저 치우는 게 여기 치우는 것보다 더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더라. 그래서 뭐가 맞아요? 4S 하나에 3D에 5개 치우는 게 더 안정하더라는 거지. 이게 조금 더 바닥 상태인 거야. 그래서 크롬에 26번짜리 크롬을 전자배치를 써라라고 하면 4S에 1, 3D에 5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더 바닥 상태. 이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들뜬 상태라는 거야. 바닥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구리도 똑같습니다. 구리는 결과적으로 얘 똑같을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4S에 2에 3D에 9개일 거야. 이것도 바닥 상태가 아니더라는 거. 얘 들뜬 상태라는 거. 제대로 된 바닥 상태는 4S 1에 3D에 10개 치우는 게 얘가 바닥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이 내용을 자 뭐예요? 뭐라고 설명할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24번 크롬을 29번의 구리를 전자배치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싸움의 원리는 유배되죠. 싸움의 원리는 1S, 2S, 2P, 3S, 3P, 4S, 3D 순서로 차곡차곡 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넣다 보니까 SO비탈에 2개 채우고 4개 넣는 것보다 SO비탈에 하나 채우고 DO비탈에 5개를 다 채우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왜? 훈트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그 전자의 반발력이 전자가 안정되는 SO비탈의 전자가 반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다 채우는 게 훨씬 더 안정하더라는 거지. 여기다 채우는 게 반발력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넣는 경우가 생기는 게 어떤 여기 ES 오비탈에 2P 이런 경우에 1, 3, ES 오비탈에 2, EP 오비탈에 4개 이렇게 되게 2개지 이렇게 되게 이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이 경우는 이게 맞아. 아이고 미안해. 이게 틀리고 이게 맞아. 이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S오비탈하고 D오비탈이 에너지 간격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는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로 뭐 해야 돼? 그냥 싸움의 원리를 그대로 써줘야 돼. 구별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앞부분은 에너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싸움의 원리가 주도적이야. 그런데 뒷부분에 4S 3D 쪽으로 가면 싸움의 원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간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전자의 반발력을 고려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훈트 규칙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적용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적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쭉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들어갈 거니까 이거 좀 적읍시다.
다 썼지. 쓴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래도 또 우리 실제 오프라인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잠깐 볼일 볼 사람들 보고 45분쯤에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닫고 쉴 사람은 쉬고 아직 못 쓴 사람은 좀 더 쓰고 조금 이따 봐. 선생님 켜놓게 이거.